역사를 추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허준 선생 같은 경우는 서자 출신이라 사실은 이 높은 관직에 오를 만한 그때 시대 상황상 여건이 안 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첫 번째 계기가 뭐냐면 우리 영화 광해 아시죠? 광해. 네. 네, 광해군 그 선조의 아들인 광해군의 두창을 치료해주면서 두창이라고 하는 건 현대 이야기하는 천연두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네. 허준 선생이 아주 초창기부터 천연두를 연구를 하셔서 광해군의 이 두창을 치료하면서 이제 이 높은 관직에 등용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가 사실은 아까 선조가 죽으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허준 선생이 선조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귀향을 가게 되는데 네. 그 왕위를 물려받은 광해군이 어릴 때 이제 본인의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준 이 허준 선생에 대한 답례로 사실은 복권을 굉장히 이른 시간 해주게 됩니다. 그 덕에 사실은 동의보감이 출간이 되게 됐고요. 네.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이제 우리 황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초기의 앞부분의 경우는 어이들 4명과 함께 책을 썼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선조께서 이 수양의 부분, 그러니까 현대로 이야기하면 예방의학 부분을 강조를 해서 네. 이제 수양과 양생, 한의학에서는 양생이라고 하는데 양생의 부분이 대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철학의 한 학파인 도가의 학파의 이 양생법들을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어이분들과 함께 저술한 이 앞부분에서는 주로 이 예방의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후에는 그 귀향을 가면서 2년에서 3년간 허준 선생이 본인이 혼자서 집필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뒷부분은 의서들 정리한 실용적인 내용이 위주로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의보감을 보시면 이 전체 내용 가운데서 앞부분은 다소 도가적인 색채를 띠고 있고 뒷부분은 이 치료나 어떤 양생 그 생활 관리와 관련된 이 다소 실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됐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경편이 기본적인 우리 오장육부나 정기신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외형편이 그걸 구성하는 외부의 어떤 이 구조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면 잡병편은 그것들이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 즉 만성적인 어떤 내과적인 질환을 총망라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사실 외부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질환들인 천지운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종묘는 부인이나 소아과 질환 같은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분화돼서 진료하는 어떤 진료 과목에 관한 이야기까지 주로 총망라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동의보감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진료를 할 때는 내상이나 허로라는 편이 있습니다. 그 편은 이제 일반적으로 현대의학과 다소 한의학의 다른 부분을 강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우리 만성적인 어떤 질환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생체 에너지 혹은 저항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된 테마로 다루고 있고요. 그것이 이 질병의 굉장히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특히나 만성적인 질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소 현대의학과 다른 차별성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보감이 이제 400년 전에 책이 편간된 건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살짝 살펴보면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우리나라에서 좀 생기면서 이제 선조께서 이제 피난을 좀 가시게 되는데 이게 조금 장기화되면서 잠잠해지면서 다시 이제 오셔서 보니까 전란에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서 의서들이 좀 있어서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1596년에 그 허준을 포함한 사실은 이제 허준의 어이 선배들이죠. 한 4명과 또 다른 의사들을 해서 총 6명에게 교지를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의서를 좀 만들어서 백성들이 잘 쓰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한 1년 있다가 임진왜란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유재란이 1597년도에 좀 생기면서 이 편찬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 정유재란 지나고 나서 한
1900년도 정도에 다시 한번 그 나라에 있는 의서 한 500여 권을 좀 허준에게 이임하여서 다시 편찬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난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선조께서 좀 돌아가시죠. 그래서 1608년쯤에 돌아가시면서 여기에다가 책임을 묻고 사실은 허준 선생님께서 이제 귀향을 가게 돼서 한 2년여 정도 열심히 또 집필을 하셔서 1610년 정도에 이제 편찬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한 15년 정도 걸려서 만들어진 책인데 광해군 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한 2, 3년 뒤에 다시 이제 발간, 목판으로 발간을 하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동의보감이 특징이 좀 있는데 사실은 이제 허준 선생님이 그러니까 교지, 왕의 교지를 받아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선조의 어떤 그 의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서들이 너무 그 중국의 의서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종합해서 요약해서 편찬해라. 이거 첫 번째 교지였고요. 두 번째는 의서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너무 그 약이나 또는 이런 것에 의존하게 되니까 수양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수양을 먼저 치료 방법으로 정하고 약석을 나중에 하면서 간략하게 만들라는 게 두 번째 교지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대중들을 위해서 만든 대중들을 이용할 수 있는 책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조선에만 있었던 그 우리 민간에 있었던 그 향방이라고 하는데 민간 약재나 이런 것들을 잘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병기해서 보기 쉽게 만들어라 이렇게 3가지 이제 왕명을 내려서 그 교지를 받들어서 허준 선생님이 방대한 양을 종합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경편은 이제 말 그대로 안을 살핀다는 표현에 내경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외형편의 반대로 바깥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라 이제 오장육부를 위시로 해서 담음, 진액, 뭐 음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대소변까지 이야기를 하고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양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장부만이 아니라 흐름을 얘기하는 정기신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의보감이 처음에 편찬할 때는 그 선조의 어떤 그런 왕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약간 좀 도교적인 개념들, 뭔가 이렇게 좀 신비로운 개념들을 기준으로 만든 초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갈수록 굉장히 논리적이 되지만 일부 또는 오탈자에 의해서도 좀 지금 검증돼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전에는 동의보감 이전에는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도교나 불교와 같은 종교적인 색채를 좀 많이 띠는 경향이 있었는데 동의보감을 통해서 좀 더 유교적인 문화적인 내용들이 좀 가미가 되면서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논리들이 많이 접목이 돼서 정리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 과학에서도 이런 논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들을 과학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데 의미를 두는 것처럼 현대 한의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하고 있고요.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런 자꾸의 이런 글자에 휘둘려서 검증되지 않았는데 또는 어떤 논리에서 벗어난 것을 단편하게 받아들여서 뭐를 하면 좋아진다라는 개념으로만 접근하는 민간요법적인 방편으로만 쓰여지는 것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약하면 동의보감, 동의보감하면 한약이라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면서 대표적인 한의학적인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의보감은 1610년 이제 광해군 5년 때 25권 25책으로 이제 허준에 의해서 이 편찬된 책입니다. 한약 서적이죠. 보통 이제 이런 책이 이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쉽지가 않은데 2009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책이다. 한약의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특징은 이 현대 진단의학의 체계처럼 병의 원인, 생리, 병리,
진단 치료까지 총망라한 백과사전식으로 호준 자신의 말을 직접 하지 않고 기존의 각종 의사들의 말들을 빌려서 자신의 생각을 펼쳐낸 아주 현대의학에서도 이뤄내기 힘든 백과사전식으로 잘 정리된 의학 서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감이 아까 5가지 편제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이 탕익편하고 이제 친구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나타났던 내경, 외형, 자평편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원리, 그 다음에 병에 대한 생리와 병리, 이러한 대한 그 원인과 그에 대한 치료 방법,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의 현상으로서 탕익편하고 그 친구편으로서 구체적으로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저술이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탕익편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탕액 무슨 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물, 풀, 나무, 뭐 쇠, 돌 이런 식으로 편제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약재를 구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친구편에서는 침과 뜸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한의학에서 주된 치료 방법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이 돼 있어가지고 현대의학적으로도 예를 들면 뭐 배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어떤 증상에 대해서 어떠한 침을 어떤 식으로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떤 뜸을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의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많이 치료하는데 응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25권, 25책으로 호전에 편찬이 돼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뭐 조선왕조 실록이나 훈민정음처럼 이제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이게 25권으로 있을 때 크게 5가지 분류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경편, 외형편, 다음 잡병편, 그다음 침구편, 탕액편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한의학이 다른 일본에서나 중국과 다른 차별화가 된 내용이 사실은 정기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한의학은 가지고 있고요. 일본은 주로 이제 기혈수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중국은 장부변증이라고 해서 장부를 가지고 이제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그 방향을 잡는데 그런 정기신을 가지고 어떤 틀을 우리 몸 안에서 바라보는 뭐 내경편 또는 밖에서 바라보는 외형편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그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편은 기본적으로 25권 중에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얼굴에 있는 모든 뭐 안, 이, 비, 치아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뒤에 경항부터 배까지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오전육부를 관장하고 있는 이제 내장기를 싸고 있는 뭐 가슴이나 등이나 허리나 뭐 배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증상들을 다 구분을 해가지고 단막까지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편에서는 뭐 손발이나 다른 뭐 전음, 호흡 그러니까 우리의 뭐 항문이나 생식기까지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이제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5가지를 여기는 뭐 피부, 이제 기육, 이제 맥, 근, 골 이런 부분까지 다 나눠가지고 꽤 방대한 분량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저희 임상에서 특히나 이제 외형편에서 관심 있게 보이는 뭐 십종요통을 다룰 수가 있는데요. 십종요통에 보이는 이러한 10가지 분류들이 사실은 지금도 의미가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은 압박골질이 있어서 환자분들한테 있어서 어일류통이라는 접근으로 바라봤을 때 통증이 이렇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고 몇 군에 100가지 통증이 전해져 온다는 그런 임상 증상들은 되게 어혈류통과 아주 흡사하게 나와 있고요. 또한 앞서 오늘 주제로 소개하셨던 만성피로 증후군과 유사한 부신기능 저하가 있을 때 허리 통증 같은 것들은 마치 신어유통에 뭐 무릎과 허리가 시리면서 아프다든지 하는 증상들은 대단히 아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처방을 우리가 응용을 할 때 사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